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증시 깨부수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이따 점검을 해보겠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시장을 잘 피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 깨부수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은, 지수가 밀려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개별 종목들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개별 종목들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지수를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찬가지로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그 추세를 결정짓는 종합지수의 추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202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20포인트가 깨질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020포인트 어떻게 깨졌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2020포인트 라인대가 중요했던 이유는 최근 지지 라인대 지지가 됐었던 여기 저항선이었죠. 이때는 저항선이었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이제 강력하게 깨지는 요 초기 단계 요런 자리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즉 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돼서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중에서 하루 오르고 계속 빠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빠지는 날짜는 처음 이제 2020포인트가 깨졌던 날짜는 9월 30일이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언제 깨졌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약간 늦게 깨졌겠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는 종합지수하고는 같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종합지수에서는 9월 30일이었지만 이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가장 고점이 나왔을 때가 9월 25일이었고요. 그때 당시 9월 30일이다 하면은 요 날이었습니다. 약간 뒤로 돌려서 본다면 종합지수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할 때 코스닥 지수는 요 위에 있었어요. 별로 이제 걱정이 없었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리적으로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먼저 꺾이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꺾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약간 꺾이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은행 증권주도 막 이렇게 파는 막 그런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또 하는 이제 상황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종합지수는 깨졌는데 코스닥 지수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을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는 딴 나라의 얘기다. 나는 그냥 개별 종목 사고 팔면 되겠구나. 개별 종목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한 번 정도는 며칠 동안 이제 버텼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0일이 요때였으니까요. 요때였으니까 미리만 좀 팔았어도 미리만 10월달 들어가기 전에 미리만 팔았어도 종목들 아주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겠죠.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순서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내 종목만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깨지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끌고 내려갑니다. 물귀신처럼. 그건 일반적인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이거를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보통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수만 크게 부담이 없으면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는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 내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팔아서 내가 그 물량 받게 되면은 나는 오히려 넘겨야 되는데 넘길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치로 돌아가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이 그렇게 나오면서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안 좋죠?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지수가 202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하락 추세가 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가장 이 시장이 먼저 꺾이게 된 이유는 미국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충분히 그 시장의 영향에 하락 영향에 지금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나가는 10월 들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조 5천억 가까이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미국 그리고 유럽 경기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인데요. 보시면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완료가 예정입니다. 돈을 푸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테이퍼링.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이 2008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12월 달까지 거의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번 달이죠. 10월 달. 미국에서 FOMC 회의가 10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월 달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내년 중순쯤에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 들어갈 때쯤에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달이니까 내년까지 합치면은 한 8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내년에 만약에 6월 달에 한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아주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당시 내년 6월 달 가서 미리 주식을 좀 팔까요? 아니면은 나는 큰 주식 갖고 있으니까 미리 먼저 팔아나갈까요? 지금 미리 먼저 팔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가 될 거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환차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원화로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팔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년 6월에 갔을 때
실제로 언제 실지가 될지 아니면 뭐 그때 상황 갔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좀 더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차트에서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 이렇게 급락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미국 금융위기 때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돈을 왕창 풀어서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1차적으로 돈을 여기다 풀었죠. 1차적으로 여기 풀었고 그 다음에 좀 쉬었죠. 여기 돈을 풀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돈을 풀지 않았을 때는 조정받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나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쉬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죠? 아주 큰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쉴 때도 조정이 크게 나왔고 두 번째 쉴 때도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마무리가 됐고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서 그래도 이때에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가 되고 있었던 이제 줄어들지만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다우지수 뭐 계속 아주 급락했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계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로 보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뭐 요만큼밖에 안 밀렸죠. 그죠? 근데 기존에 조정받았던 과정들 양적 완화가 끝나고 나서 쉬는 과정에서 나왔을 때는 최근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 과정이 21선이 이렇게 크게 누웠다가 올라갈 정도로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10월 달에 딱 돈을 푸는 과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구간이나 마찬가지로 돈을 푸는 과정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과정이 만약에 다우지수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때는 여기서 이제 조정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국내 시장을 같이 끌고 내려갈 수 있겠죠. 언제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돈을 푸는 걸 멈췄으니까 이런 이제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이런 시점 이후에 밀린 요런 구간처럼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때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면은 또 때리고 올라가면 또 때리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미국 시장은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익 남을 사람도 충분히 막 남고 사고 팔고 많이 했겠죠. 이익 무지 남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이 정도 나오더라도 뭐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아봐야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전 과정을 봤을 때 이런 과정 이때는 다시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만약에 요번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 갔을 때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뭐 양적 완화가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걸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다시 바꿔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 냉랭해지고 안 좋아지면은 전략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테이퍼링 했던 거 그냥 테이퍼링 끝나는 걸로 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또 한 번 더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재차 다시 이런 올라오는 구간들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요번 10월 달로 마무리가 되고 이런 조정 구간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죠? 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국내 시장에서는 자금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좋다고 증권사들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펀드멘탈이 좋아도 당장 이런 구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가 있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하면 국내 시장이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모든 것의 빌미는 이 시장의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국내 시장이 최근에 2020포인트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이게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10월 달부로 테이퍼링이. 양쪽 하나가 10월 달부로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기업들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돈을 풀고 나서 한 단계 올려놓고 났을 때 이때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 올라올 때는 여기서 돈을 풀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좋아지겠구나 하고 올라오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두 번째 양적 완화 정책할 때 올라오긴 했지만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나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을 풀었는데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좋아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상에서는 이 점 그쪽까지는 못 올라가고 올라오다가 조정받는 그런 과정이 크게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죠. 이때 돈을 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돌아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휘하는 구간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개인들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고 기업들도 상태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년 6월 달에는 금리 인상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미국은 어느 정도 체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됐다지만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듯이 우리나라도 이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신흥국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달러 자금이 훨씬 더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면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신흥국들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견조하지만 다른 나라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2020포인트가 깨지면서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제 원인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아까 유럽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이죠. 미국 양적 완화 종료하는 거야 기존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독일 경기 둔화 조짐. 우리가 독일 하면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해가지고 유럽이 이렇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막 급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막 그러면서 유럽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2008년도, 2007년도 고점 라인 대를 독일은 돌파를 했죠. 이 라인 대를 돌파할 정도로 독일은 아주 견조한 그런 상승세가 나왔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 이쯤에서 있거나 거의 이 정도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유럽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독일이 경기 둔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겁니다. IMF가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죠.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 잃어버린 20년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감소했다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 시장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올라갔어요. 이 경제 지표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심각해진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꺾이면 나머지는 훨씬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으로 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건 프랑스 증시 차트인데요. 프랑스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것도 프랑스 주봉 차트입니다. 독일 차트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프랑스 차트를 봤는데 2011년도 9월 23일 날 최저가를 찍고 최저 지수를 찍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크게 보시면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그죠? 저점이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올라올 때 저점 라인 때가 높아지는 이런 자리에서 21선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추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렸던 추세 전환의 자리 딱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보시면 요번에는 이제 크게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4년도 6월 13일 날 프랑스 지수가 최고치를 치고 그 이전에 훨씬 더 지수가 비쌌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 고점이 그전에는 고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졌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저점 라인 대를 깨고 내려갔어요. 하락 추세로 바뀐 거죠. 즉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지고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뒤집어 놓고 보면 즉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죠. 큰 그림상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여태까지는 몇 년 버텼는데 즉 부양책 내놓을 거다 뭐 할 거다 하면서 버텼는데 실제로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돌파 못하고 꺾이는 이런 모습들.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 한 2년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중기적으로 꺾이는 주봉 차트가 꺾이는 거니까요. 상당히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조정 하락 추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나라 한번 더 볼까요? 이거는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2011년도 저점보다 2012년도 저점이 더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처음 밀릴 때는 그리스발 악재 때문에 밀렸지만 그 다음에 밀릴 때는 스페인 자체 문제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2012년도 7월 27일 날 최저치를 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저점 라인 때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근데 보시면 최근까지 계속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밀리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고점 라인 때가 낮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요 라인 때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꺾이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뭐 이 국가 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거 뭐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못하러 이렇게 보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 전체의 흐름을 이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나오는 부양책이라든가 이게 뭐 우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항상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내용을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도 지지난주인가 유럽에서 부양책 나왔었죠. 3, 4주 전인가? 근데 이전 같았으면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 못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그 입김이 죄송합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대감이 감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반영이 이제 된 거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종목들도 한 이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보통 종목들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돌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도는 초기 단계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안 좋죠. 유럽도 가장 잘 나가는 독일이 경제 지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적 전망이 하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는 이것도 되게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가 1000포인트가 깨졌다가, 그죠? 1000포인트가 깨졌다가 2000포인트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2000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냐면 이때 워낙 많이 빠졌을 때 이제 경기가 확 침체가 됐잖아요. 침체가 되고 주가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만 좋아져도 성장이 팍팍팍 되는 거죠. 그런 성장이 계속 되면서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성장에 대한 내용을 쉽게 얘기하지를 못하겠어요. 현대차 3만원까지 밀려갔다가 20몇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7배 가까이 나누는 이 과정에서 무지 성장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들, 기업들 막 파산하고 막 그럴 때 우리 현대차는 돈 더 투자하고 신모델 내놓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증자하고 뭐 살리겠다고 하면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 삼성전자도 기업이익이 10조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계속 성장했단 말이에요. 조선업종 그렇게 아주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2008년도 아주 안 좋았다가 올라왔다가 조선업종은 하락 추세죠. 계속 이렇게 됐고,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조선업종은 이렇게 됐고, 화학업종은 이전만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죠. 셰일가스 때문에. 근데 이런 국내 기업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그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여기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이라고 써놨는데요. 요즘에 빠질 때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빠지면서 국내 시장 지금 같이 빠질 때는 커플링 되고 있죠. 그죠? 그 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까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 미국 시장 이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못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옆으로 갔잖아요. 그죠? 유럽도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옆으로 갔어요. 왜? 이전에는 2008년도 이때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성장이기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때 부분은 경쟁. 이전까지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진출만 하면 많이 팔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올라올 때 두산인프라코 막 이런 거 중국 시장 이제 살아나면서 확 커지는, 실적 좋아지면서 뭐 몇만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최근 들어 꼼짝도 못하죠. 그죠? 왜? 중국 시장 지수, 옛날처럼 지금처럼 중국 시장 옛날에 올라갔을 때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 무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왜 못 올라가느냐? 경쟁을 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된 거지. 얘네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는, 성장이 안 되는 디커플링이 된 거고, 그리고 빠질 때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커플링 되는, 그죠? 올라올 때는 같이 안 올라가고 국내 기업들 지수는 이렇게 가고, 빠질 때는 외국계 자금 빠져나가니까 동반해서 같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다. 지금 아까 유럽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처럼 막 이렇게 된다고 기사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 경쟁력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전에는 많이 팔아서, 그리고 잘하는 기업들 쫓아가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애플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빠져도 조정이 크지 않는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쓰기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가고 그런 선도하는 기업과 그리고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의 차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 이거 감소하는 게 종합지수가 지금 밀리는 가장 큰 저는 원인이 아닌가 이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양적 완화 종료하는 것도 이거 아주 큰 원인이고 국내 자금을 빠져나가는 그렇게 원인이 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감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 기업들하고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에 국한돼서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울한 얘기죠.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4조 1천억 원대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하고 두 쪽에서 이제 이익을 냈는데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반도체 4분기 여파이 또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죠. 그죠? 상당히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외국인들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매도도 많이 치니까 그죠? 어차피 안 좋은 내용 나오면서 치고 또 올라오면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락해도 이제 먹으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매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오히려 지수를 급락하게 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됐었고 밀릴 때는 커플링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가 악재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했을 때 턴어라운드가 돼서 막 이렇게 밀리다가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변곡점이 실적 발표한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런 자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에 갑자기 확 좋아졌다는 그런 업종이 화학, 자동차, 삼성전자, 조선건설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실적 악재 노출로 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힘쓰다가 그 다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또 다시 하락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요번 반등이 아주 크게 이제 돌아서서 무슨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돌아가지 않는 이상 4분기 지나고 나서 내년 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막 그럴 때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울하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들 과거에도 계속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더 안 좋았었죠. 그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자, 핵심 전략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오늘은 이제 선물을 대량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을 여기서 막 팔고 해가지고 좀 과매도이다 싶을 때 외국인들이 팔았던 선물을 확 사놔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주식도 좀 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이때 사놓던 선물을 다시 또 팝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눌러요. 근본적으로 돌아서려면 펀드멘탈이 돌아서야지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외국인들은 비싸게 팔았으니까 싸게 사놓고 또 이제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또 때리면은 이때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왜? 이 저점 라인 때 또 깨고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제대로 전환이 되느냐예요.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들 이게 아주 중요한 저는 위치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큰 추세 전환
매수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될 수 있다. 기관들이 매수는 하지만 기관들은 지수 방어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막 밀렸다가 이 밀릴 때 기관들이 여기서 사잖아요.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바로 팝니다. 또 바로 팔아요. 왜? 바닥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팔고, 기관들은 여기 빠지는 거 어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요 나오게 되면 여기서 살 뿐이지 올라오게 되면 또 금방 팔아요. 즉 기관들은 지수 방어 정도만 역할을 할 뿐이지 추세를 돌리거나 추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저점이 좀 확인이 돼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도 지금,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지금 뭐 무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무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무지 올라왔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꺾이는 다이버전스가 지금 명확하게 나왔어요. 주봉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도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2013년도에도 이때 미국에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하고 이제 하겠다, 그 내용 나오면서 이때 밀렸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로 더 올라가, 초저금리 유지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재차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 꺾이는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나왔고, 요번에는 요 저점 라인 때가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보통 이제 한 번은 이 장기 평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과정이 이제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안 좋은 이런 상황이 글로벌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점이 확인이 돼 줘야 돼요. 즉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추세에 막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전환될 때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자리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터닝을 돼야 이렇게 돌파하고 밀리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저점이 확인이 돼서 초기 단계는 안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확산돼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즉 저점이 확인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응해서 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적 발표가 일단 우선 돼야 돼요. 악재가 노출돼야지 그 다음에 저점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제가 오늘 지수에 대해서 좀 상당히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투자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 이제 간단하게 선물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서 지수 깨부수기 시간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까지 끝난 선물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내 지수가 2020포인트도 깨지고 지금 1920포인트대까지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제 저점 라인대는 내려가는데 보조지표 터닝을 단기적으로 120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오면서 약간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여기 돌아서려면 글로벌 시장이 같이 돌아서야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선물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려면 내용적으로 나와야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즉 글로벌 시장이 뭐 이제 돌아서려면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가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지 돌아설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뭐 호재성 재료라고 한다면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좀
저기로 돌아설 수 있는, 즉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표현이 돼가지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밀리는 원인은 기업들의 불투명한 실적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 지수만 여기서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매수가 나왔다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럴 가능성은 무지 적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거 도로 여기다 갖다 팔면서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기술적으로 매수는 기술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이 기술적인 매수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툭툭 던지면서 누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저점을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도는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악재에 의해서 202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 매수되는 시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확인되는 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즉 악재가 노출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국내 시장의 반등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지수를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주도주들이 깨 부서지고 있죠. 그죠?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이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손절매 타이밍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좌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 계좌를 어떻게 해야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뭐 짧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가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좌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나기는 피하자. 왜냐면 잠시 밀렸다가 금세 또 이제 괜찮아지니까. 근데 이 소나기를 그대로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타격이 심한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얻어맞고 있으면은 힘들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초기 단계, 아까처럼 뭐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손절매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뭐 못해도 쌍바닥 정도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요 기간은 매매 안 하고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는 이런 전략과, 그냥 나는 이 종목 괜찮으니까 기다려봐, 얼마 안 빠질 거야 생각하고 이 과정을 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계속 보유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하고, 즉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재매수하는 거하고 그냥 보유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손절매 가격을 정해놨는데 손절매를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보통 이제 봉이 하루에 하나잖아요. 그죠? 거의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 달 정도 동안 그 심리가 어떨까요? 나는 뭐 돈 많으니까 괜찮아, 마음이 편해, 뭐 묻어두는 사람 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죠? 그 스트레스로 한 달 동안 무지 고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리다가 오히려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007년도 빠질 때 그랬죠. 초기 단계는 얼마 안 빠졌어요. 역배열 초기 단계 들어가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모여서 빠지고 또 모여서 빠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나와서 더 빠지고 이렇게 빠졌죠. 즉 내가 여기서 팔고 그냥 보유해서 다시 상가격까지 올라온 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심리적으로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대부분 다 바닥권,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심리를 버티지 못하고 바닥권에다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지는 초기 단계에 정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못 버텨요. 빨리 팔고 아까처럼 그런 추세 라인 때서 팔고 다시 사면 뭐가 좋으냐? 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기 10,000원입니다. 이렇게 10,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00주 정도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10,000원대 지지라인 때가 깨져가지고 내가 그냥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9,000원에 다시 사놨다. 9,000원에 1,000만 원어치 똑같이 약간 이제 약이죠. 약 1,111주 정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을 때 내 수량이 한 110주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1,000만 원이 1,111만 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벌써 본전이 왔을 때 본전이 아니라 나는 1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좀 더 빠진다. 요즘처럼 주가가 뭐 10% 20% 쉽게 빠지잖아요. 그죠? 8,000원에 다시 사놨다. 이게 8,000원까지 밀렸다가 8,000원에 사면은 1,000만 원치 사면은 1,250주를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제자리 간다. 그러면 나는 벌써 25%의 수익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내가 팔고 다시 사놓는 거하고 그냥 보유했다가 본전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10% 이내에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끊을 수 있다 하게 되면은 팔고 뭐 돈처럼만 같이 싸게 사도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 왔을 때 20% 싸게 사면 1,250주 25%가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빠졌다 7,000원까지 빠졌다 10,000원에 팔았는데 이때 사면 1,428주 1,400주 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0,000원 갔다 그럼 42%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400 원래 1,000만 원짜리였는데 1,428만 원 1,428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뭐 그런 내용 같아도 그냥 뭐 상식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지 뭐 누구나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냥 나는 그냥 보유했다가 그냥 이거 빠질 때 추세라인 때 막 이렇게 했다가 요 라인 때 깨질 때 이때 선절매 했어야 되는 안 깨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끝까지 몇 년 기다려가지고 난 상가격에 팔겠어 몇 개월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손절매를 처음에 뭐 4% 5% 요게 아까워가지고 손절매 안 하다가 이렇게 뭐 한 30% 40%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운 좋게 보유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운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놔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하고 그리고 다행인 거하고 다행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괜찮은데 여기서 절반 정도 왔다가 그냥 밀릴 경우에 싸게 사놨으면은 여기서 또 이만큼 먹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도 손절매 안 했는데 여기서 손절매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그죠? 리스크 관리. 소나기는 피하자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아두셔야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살아남아야지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내가 계속 보유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정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쉽게 버티지 못합니다. 거기다 운 나쁘게 무슨 안 좋은 미국 글로벌 시장에 악재 넣어가지고 한 바닥이 더 밀리잖아요. 그럼 그 계좌는 평생 내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계좌가 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좀 전처럼 소나기를 피하는, 빨리 손절매하고 그냥 쉬는 거. 그죠? 지난번부터 2020포인트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 2050포인트인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2050포인트. 205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30포인트 빠진 상황에서 손절매하기도 쉽지는 않죠. 근데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고, 주가가 많이 빠져도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미국 시장 주봉 차트 보셨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주가는 옆으로 가는데 보조지표는 이제 꺾이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요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요만큼. 근데 앞으로 한 이 정도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더 빠졌을 때 우리 시장 같이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 종목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올라오고 또 빠져. 또 약간 올라오고 또 빠져. 이런 거 한 몇 번만 경험하면은 거의 주식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다가 빠지는 초기 단계에서 이평선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번에 올라오면 이제 단기 반등이에요.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다시.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터닝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만약에 저점 라인 때 또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다려야 돼. 살아남아야 돼. 왜냐하면 더 빠질 수 있게 돼. 나는 많이 빠졌다고 이제 돌아서기, 이때 샀는데 손절매 못하고 있다 많이 빠졌다고 여기 올라올 때 대응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밀렸을 때 저점이 높아지지 않으면 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이 금융위기는 아니죠. 당연히. 금융위기는 아닌데 그때는 이런 과정이 너무 여러 차례 나왔고, 그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니까, 이 초기 단계니까 한 번만 더 나와도 완전히 확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그런 내용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전부터 제가 지수 2020포인트 깨질 때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같이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은 내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내가 오늘 손절매를 했어요. 막 5% 정도 손절매 했어요. 근데 내일 다시 급등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가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10% 20%는 금세 또 종목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매 좀 했더라도 다른 데서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손실을 초기 단계 대응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직까지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시장 전체적인 여건 상황이 아직 돌아선 건 없다. 외국인들 매도가 멈춰야지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소나기를 잘 피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요. 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런 자리를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지금 아주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막 종목들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돌았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어야죠. 그죠? 왜? 종목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누구는 겁나서 팔지만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지수 안정과 맞물려서 그날 상황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종목들이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빠지겠어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노리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만약에 저점 라인대가 또 깨지려는 상황이 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깨부수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꼭 성공 투자하셔서 밝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S증권방송의 이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